일반 작물과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벚꽃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벚꽃의 자생지는 우리나라 제주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100년 전에, 1세기 전에 이 왕벚꽃을 가져가서 품종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이 사쿠라, 소위 말하는 그 사쿠라를 전부 다 전파를 시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쟁 끝나고도 회심의 미소를 계속 짓고 있죠. 자기네 꽃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자생지는 대한민국 제주도이기 때문에 왕벚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품종 개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이게 육종하고 그 다음에 그 GM 작물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배추의 변천이에요. 왼쪽 역시 이게 지금 초가을에 지금 배추를 수확하는 건데, 이게 재래종입니다. 재래종. 오른쪽은 지금 이게 고랭지에서, 강원도 고랭지에서 지금 품은 그 가을용 배추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배추가 한 20년 전서부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배추가 다 나옵니다. 품종 개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런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야생종, 재래종, 개통 품종을 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야생종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서 자라고 있는 그런 생물체 자체를 야생종으로 하고, 재래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오랫동안 일반 농민들이 토착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토종 종자는 재래종입니다. 아까 그 배추 같은 거 전부 다 재래종이에요. 개통은 뭐냐면 육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야생종이나 재래종을 갖다 갖고 이걸 자가수분 시키거나 타가수분을 시켜가지고 유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있고 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를 교배시켜서 애판을 만든 거예요. 그게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품종. 그러니까 개통하고 품종은 전부 육종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육종이란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물론 이건 그 작물뿐만 아니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작물의 유전학적 형질을 개선해서 이용 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육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그 품종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품종을 또 넘어서는 또 새로운 품종을 계속 개량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소비자의 욕구에 우리가 맞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종도 만들어내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 참외 같은 걸 보시면요, 참외는 원래 이런 그 멜론에서 육종을 해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참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왼쪽에 있는 그 개구리 참외 같은 게 우리 전통적인 참외예요. 도마도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그 조그만한 방울도마도 같은 거 훨씬 더 작은 방울도마도가 원래 야생종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과정으로, 오른쪽에 대과정을 키웠어요. 그 육종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 육종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 10,000년 전에 인류가,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죠. 우리 인류가 농경 시작을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면 AD 1850년도까지는 농부들이 주로 채종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또 심고 어느 정도 또 종자를 얻고 수확을 하고 또 그 이듬해 계속해서 또 세입을 해가지고 그런 그 전통적인 방법을 있다가 멘델 유전학이 나온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1930년대에 처음으로 잡종 강세라는 거, 다시 말해서 F1 하이브리드라는 게 나왔다고요. 지금은 아직도 재래종 가지고 사는 나라가 꽤 많아요.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전체적으로 한 70%는 재래종으로 먹고 사는데 F1 종자가 점점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과 유전 자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육종이라는 거는 다양한 유전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육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품종하고 개통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개통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육종으로 해서 수많은 재래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많은 재래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F1 종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재래종 자체가 이게 형질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계속해서 만들어 보다 보면 써먹을 만한 재래종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고 다수학이라든가 또는 그 내병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원의 형질이 굉장히 강한 것들, 이런 걸 찾아가려다 하보니까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좀 변해 있다. 최고의 유전자원은 유전적 변이체입니다. 그래서 육종은 새로운 유전적 변이체들의 조합을 통해서 창조가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돌연 변이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육종으로 지금 화해서 쓰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또 다른 우리가 그 변이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던 거가 바로 이제 유전자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유전자원 소재를 이제 개발해갖고 만든 것이 이제 GMO라는 얘기. 자, 유전자 변이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 유형 유전자, 즉 DNA를 인위적으로 작물 조직에 넣어서 그 형질이 작물에서 발현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유전자를 형질전하는 방법이 유전자 변형이다.
유전자 변형 방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교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행 육종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유전자 변형은 육종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변형. 근데 리컴비네이션의 말, 재조합이란 말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말이에요. DNA가 다 치환 또는 삽입 교차가 우리가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얘기들. 유전자 변형은 유전자를 어떤 특정 유전자 형성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얘도 삽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하고 변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MO하고 GMO하고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그 LMO는 저 농작물 종자 살아있는 것, GMO는 죽었거나 살아거나 총체적인 의미지만은 이렇게 GM 작물로 만든 식품으로 할 때는 우리가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재조합 이 두 말을 같이 쓰는 그런 말로 지금 표준 표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GMO를 만드는 그 방법을 특히 작물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지금 표시한 건데 우리가 특정한 유전자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식물 벡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토양 세균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식물 조직에다가 같이 공동 배양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들이 생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분화가 잘 되니까 호르몬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이렇게 고추를 만들고 그걸 인체나 환경위생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우리 그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체를 만드는 거. 그 외에도 지금 그 세포 배양용의 그 GMO가 있죠.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이제는 그 조직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세포하고 같이 배양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형질자나 세포줄을 발굴해서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치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조합 단백질이든가 백신이든가 생체활성물질 이게 다 고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 일반 작물하고 유전자 변형 작물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게 관행 작물, 그다음에 오른쪽이 GMO인데 그 유전자원의 한계. 가 우리 관행 쪽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GMO 쪽에서는 사실은 거의 무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이걸 GM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육종을 위한 새로운 유전자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생산성으로 기하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많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확량이 증가되는 거는 이거는 입증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줄 쳐놓은 거가 옥수 같은 거 평균적으로 16%, 그다음에 면화 같은 게 평균적으로 30% 수확량이 증가됐고, 또 하나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고부가치 기능성 작물을 개발, 그러니까 육종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작물을 전부 GMO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유전자원이 없고 육종적으로 또는 품종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이때에 반드시 필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하는 거지, 모든 작물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경제성 가치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개발할 때 처음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술도 굉장히 좋아야 되지만은 이 경제성 가치가 있느냐에 무슨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반 작물 개발은 관행육종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데서 대부분 다 관행육종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그 GM 테크닉이라든가 또는 그 외 다른 기술들이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돼 있는데 일반 육종 기술하고 다 접목을 해가지고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10년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능성 품종 때문에 그랬고 우리가 새로운 유전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그 당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작물과 유전자원 변형 작물의 재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재배 농법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유전자 변형 작물도 반드시 전통 육종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단 GMO 같은 경우는 위해성 평가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심사 청구해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밭에 가서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국내 작물 그러니까 GM 작물의 국내에서 승인 거를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위생 평가 65건, 그 다음에 국내 식품종 승인 60건, 그 다음에 국내 사령 45건, 환경위생 평가는 50건이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심사는 이제 그 농진청이나 또는 식약청에서 과학적 자료를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GM작물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 한 42작목 199종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이루어져 있었고 농지청에서는 18작목 88종인 중에서 그래서 안정성 평가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나서 심사 청구를 좀 해야 되는데 심사 청구 자료가 준비가 돼서 제출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으면 그건 뭐냐면 국내
우리나라 토양에다가 심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느니 종자의 고부가 같이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자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이윤이 굉장히 높죠. 한 25% 이상 되는데 지금 금값이 좀 더 올라간다면 종자값과 비교해서 종자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종자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관행육종하고 최첨단 농업생명과학이 접목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종자 자체가 그냥 평범한 그런 종자가 아니고 농식품 산업, 환경 산업, 바이오 산업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기본 종자가 된다. 이럴 때 반드시 뭐 예를 들어 식품양이라든가 식품에서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신소재, 뭐 건강기능 보조제, 의약품, 생체활성물질 개발 뭐 이런 거에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품종과 계통은 새로운 유전적 변이체들의 조합을 통해서 창조가 된다는 거. GMO도 똑같이 새로운 유전자 변이체다. 그리고 새로운 유전 자원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유통하고 있는 GMO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작물의 재배했을 경우 수확량이라든가 친환경, 소득 증대는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GM 자체는 너무 네거티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지티브한 면을 좀 생각해서 향후 전체 인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발전에 이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이제 개발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어떻게 좀 재배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전 세계 육지 면적이 한 135억 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중에 농업 용지가 한 50억 헥타르 되고 일반적인 경작 용지가 한 15억 5천만 헥타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09년도 수확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밀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2억 2,500만 헥타르 정도 재배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먹는 쌀,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옥수수, 대두, 이것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밀, 쌀, 옥수수, 대두를 한번 기준으로 보면 왼쪽은 어떤 점유율, 국가별 점유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퍼센트가 되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국가를 가장 재배를 안 하고 있는 나라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를 누적을 해서 쭉 그림을 표시를 해본 겁니다. 유럽연합 현재 27개국이죠. 27개국, 그 다음에 중국, 인도, 미국, 요 한 네 나라가 합해서 그 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이제 재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농산물은 대부분 이렇게 경작지가 많은 그런 대규모 농산물 재배국들에게 이렇게 편중돼서 현재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불균등 지수라고 나타나는 것은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편중이 심한 건데 0.89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또 수출과 수입으로 이제 나눠서 봤을 때는 수출국들도 이렇게 아주 몇 나라에 편중돼서 수출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입은 밀 같은 중요한 식량작물은 많은 국가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쌀도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옥수수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아까 그 생산이나 수출까지는 비슷한데 이 수입의 경우에도 조차 그렇게 많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 많은 양을 현재 수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가파른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밀과 쌀 같은 그런 어떤 식량작물은 수입은 아주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수출은 소수, 일부 국가에서 수출하고 있다는 거고, 이 옥수수와 대두 같은 좀 식품으로 쓰이더라도 가공을 많이 해서 쓰이는 그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도 소수고 수입국도 소수인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유전자 변형 작물 들어가기 전에 유전자 변형 재배 면적 수입니다. 이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두 그래프는 좀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에 요거는 점점 좁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대 결정이 많기 때문에 그 해충 저항성과 제초제 내성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더블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그 형질, 그러니까 제초제 내성은 얼마,
그다음에 그 해충 저항성은 얼마 있을 때 그거 합했을 때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점점 벌어졌다는 얘기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후대 결정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명이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위에는 보통 말하는 선진국, 밑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데 점점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 차이가 좀 비슷해지고 있다. 그 재배 면적, 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걸 봤을 때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연도별 GM 작물 재배 면적인데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현재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보시면 GM 작물 현재 재배 비중이 특히 대두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77%, 옥수수, 모카 그다음 옥수수, 카놀라가 전체적으로 자기 전체 면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M 작물 재배 국가 현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남미 그리고 북미 국가 중심으로 현재 GM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시아, 중국하고 인도, 그리고 유럽 아주 조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약간, 그리고 호주가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시면 현재 국가별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미국이 전체 재배 면적의 한 반 정도를 아직까지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거는 그러한 GM 작물 재배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의 현재 자국 내에서의 어떤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 재배 국가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GM 작물로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GM 작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옥수수는 보통 소비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 65% 정도는 사료, 나머지 한 35%가 식품이나 뭐 바이오 연료라든가 이렇게 산업용 이런 것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두의 경우는 이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두를 이제 분쇄해서 그 이제 기름을 짜서 쓰거나 그 대두밭 같은 경우는 사료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인도네시아, 뭐 일본 등 아시아 저쪽이 대부분이 한 10% 정도, 그 나머지 90%는 다 대두박, 사료 형태나 식용유, 바이오 디젤 등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옥수수 생산량 한 8.1억 톤 정도 되는데 2009년 기준으로 그 맨 앞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수출량의 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랑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모두 다 GM 옥수수의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한 700만 톤 이상 주로 사료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는데 GM 옥수수가 포함된 그런 옥수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대부분 GMO가 섞인 그러한 대두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이러한 GMO 대국으로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GMO를 섞인 그런 옥수수나 콩을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GM 콩이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GM 콩이나 일반 콩이나 뭐 쓰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식품들에 포함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중에서도 사료라든가 식품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표시가 되죠. GMO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표시가 되고 그런데 그 이용의 용도는 서로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옥수수도 GM 옥수수나 일반 옥수수나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그래서 GM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큰 차이는 쓰임은 똑같고 결국은 표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GMO가 아까 그 한지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수입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GMO 품목만 현재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그 대두와 옥수수의 수입 나타내 보면은 2009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가 한 580만 톤으로 줄었고 여기 보시면 국내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게 593만 톤이 됩니다. 특히 미국 할리먼 자료를 보시면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결국 GM 작물을 점점 더 재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외에 현재 쌀과 밀은 현재 GMO가 현재 재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해충장학성 쌀을 현재 개발해서 한 2012년 이후 상업화를 앞두고 있고요. 밀 같은 경우는 몬산토에서 이제 GM밀 개발 상업화 계획을 작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갖고 발표하면서 한 향후 10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상업화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국내에서의 GMO는 이 농산물 얘기만 나면 항상 나오지만 이 자급률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입 물량 확보가 항상 중요하고 이 대부분 대두는 이 기름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 기름에 대한 어떤 수요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부 원료 자체는 어쨌든 난 GMO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이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는 2008년부터 이제 수입이 됐고요. 그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변수가 이제 GM 식품 표시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돼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모든 아까 말씀드린 식용유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공식품에 GMO가 표시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소비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식품 수요에 반영될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고 마지막 한 장 슬라이드가 있어서 마치며 제가 현재까지는 주로 이 경작 편의를 위한 그런 GMO가 많이 개발됐고요. 앞으로는 뭐 영양 기능이 강화되거나 뭐 자원화 가능성이 있다든가 환경 편익이 강화된다든가 재해 저항성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 몇 년 전부터도 나왔고 지금도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화 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GMO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몬산토나 뭐 듀퐁 뭐 이런 민간 부분이 주도해서 이 GMO가 현재까지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GMO 부분이 이 돈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경제성이 중요한데 경제적 가치 과연 공공 부분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공공 부분에서 또 그런 것을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GMO가 이제 다른 것들로도 확대될 수 있는가는 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건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못하겠고 이 부분이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이 GMO의 어떤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정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 정부의 그 GM 푸드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CCFL 그 식품 표시에 관한 코덱스 위원회에서는 그 Genetically Modified Food Labeling Agreement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그 GM 그 식품에 대한 표시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미국을 포함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50개국 중에서 이 4개 나라만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그 소비자 연합이나 그 80여 개 이상의 농민, 공중보건, 환경, 유기농 식품 단체가 미국 FDA 하고 그 미국 USDA에 그 이러한 그 미국 입장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을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그 전달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 소비자 연합의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3분의 2가 그 식품에 그 유전자 변형 원료가 들어있다라면 그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먼저 발표된 그 발표문에 주된 그 근거 자료들에 있어서도 그것이 과연 객관적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농가 소득의 증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농가 GM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미국 농민들이 그 농가 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농가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라든가 각종 혜택, 세제 감면 등의 부분까지 과연 포함된 것인지 그냥 최소한의 정말이지 그 순수한 이익을 근거로 해서 이익이 증가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한 그 농가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그럼 세이프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안정성 검사는 그 안정성 검사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그 중요한데 현재 그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미국 정부도 하고 있지 않고 한국 정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하고 그것을 서류로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정부가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심사합니다. 과연 이러한 점에서
그 GM 작물의 세이프티에 대한 그 결과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녹색혁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농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녹색혁명으로 인해서 그 과다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은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GM 작물도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가 그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 그게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그 발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이제 GMO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재배되고 그 양도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입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GMO가 많이 들어오는데 GMO의 우려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심사 그리고 안전평가, 안전관리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를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지. 그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안전심사 그리고 표지 관리 두 부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평가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죠. 아까 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가 만든 자료를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심사라는 거는 모든 심사라는 거는 개발자가 만든 서류 가지고 심사하는 게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GMO에 관해서는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GLP 기준을 만들고 투과 논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제 기준 코덱스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부위원들 20명 전문가로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심사위원회에서 실질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일본, 미국,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나머지 국가 똑같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몇 시대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 현재 과거의 한계죠. 현재 과거 환경으로 200년, 300년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알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GMO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은 가축 같은 경우는 벌써 몇 세대가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 GMO 먹고 우리나라 가축들이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저는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 됐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GMO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도 없고요.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저희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이 내가 먹은 제품이 GMO로 만든지 GMO 아닌 걸로 만든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제조합 DNA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표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개정안을 하고 했고 현재 규제기구에서 규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반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표시제는 GMO를 배척하는 제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표시제를 개정할 목적은 GMO로 만든 제품하고 GMO 아닌 원료로 만든 제품 두 개를 공존함으로써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해충성 제품들이 많았는데 향후에 새로운 유형의 GMO 많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성 평가 기술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MO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슬 수 없는 그런 그 수준에 와 있는데 그리고 그 오늘 발표에서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 GM 작물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또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들을 또 연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또 GMO의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은 또 여전히 또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GMO라는 것이 인기가 있고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부 공무원으로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양측의 어떤 주장들을 잘 냉철하게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럼 이러한 그 의견 차이가 있고 많은 그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느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 만들고 개발하고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 먼저 한번 푸는 게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GMO가 개발되고 생산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흥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연구 단계에서부터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그 안전관리 체계랄까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준수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각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안전성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진정단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저희가 개발자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한 유해성 평가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 물론 그것은 개발자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심사하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도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논란 사례들이 나올 때도 그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어떤 부정적인 사례들이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이런 불신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돼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 부분의 어떤 그 위해성 심사라든가 안전 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좀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그 정보에 대한 어떤 폭넓은 공유랄까 공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뭐 식약청에서 표시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정보를 좀 더 공유하고 오픈하는 그런 액션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위해성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한계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는 정보를 이제 소비자라든가 시민 또는 연구자들이 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하도록 노력하겠고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들 주시는 것들이 무조건적인 GMO가 나쁘니까 GMO는 반대한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러이러한 안전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또 어떠한 또 건전한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의 운동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일반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정도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발표를 들으면서 GMO를 관행 육종 작물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육종 기술의 발달 전통에 이어져 생겨나는 현대 과학 기술의 적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GMO의 그 괴물의 이미지를 씌우기보다는 GMO를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신기술의 하나로 바라보려는 어떤 관점의 변화도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 기술 간의 원리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그 다른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변형의 속도와 그 범위 그리고 그 어떤 자연의 그 자기 조립과 인위적인 조립 뭐 이런 점에서 그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렇게 그 GMO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 사회에서 GMO 기술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단점들도 포함하는 식으로 그 GMO 기술을 소개하는 게 소개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MO 기술이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바라보더라도 GMO 기술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써야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지 그런 논의는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M 작물 재배 면적의 추이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GM 작물의 재배 비중이 급신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배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따져볼 때 GM 작물이 자연주의의 신념만을 쫓아 거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GM 작물을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GM 작물을 다 거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GMO가 대세이기 때문에 GMO 수용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로도 이제 은연중에 들리기도 합니다. GMO 포럼이 열릴 정도로 GMO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건강권과 안전성 문제, 자연과 환경 문제, 소비자 주권 문제, 안전성 심사 관리 그 행정 체제의 문제, 거대 기업과 식량 주권의 문제 등등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황에 대한 보고에서도 이런 다각적인 측면의 시각이 반영되는 현황이 포함되어야만 그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쟁점의 현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시민의 그 참여, 그 정보 공개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정 체제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데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처럼 개최되는 GMO 열린 포럼이지만 여기에서 현황 그리고 기술의 문제는
다각적인 시각보다는 전문가의 몫으로 이렇게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한쪽 측면의 내용만으로 정리하려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황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있고 기술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이런 시각 차이가 GMO 이슈에서 밑바탕의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뤄져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 국가인 그 프랑스의 식량 자급률이 222%, 영국이 125%, 스웨덴이 104% 수준 대비해서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로 그 식량 자급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94% 수준인 쌀의 자급률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작물의 자급률은 아주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료용 원료의 경우도 사료 곡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연간 사료 생산량 약 1,600만 톤 중에서 사료 원료의 실제 자급률은 5% 미만인 실정입니다. 2008년 이후로는 계속 그 이전에 수십 년간 지속돼서 그런 저고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국제 곡물 상승과 수입 수급 불안정은 근본적으로는 세계 곡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 등 산업용 수요에 급증하고 세계적인 식량 기상 변화에 따른 세계 곡물 생산량의 감소, 또 신흥 개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사료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가 국내 사료업계의 최대 하도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사료 원료 중에서 40 내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의 경우 연간 6,700만 톤 정도의 GM 옥수수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0% 이상이 미국산이고 나머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8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말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인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85%, 아르헨티나는 83%가 GM 옥수수고 최근 GM 옥수수의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생산된 옥수수 중에서 GM 옥수수의 비중은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GMO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LMO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LMO법이 시행된 지 3년 차를 맞아서 LMO 수입이나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GM 작물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GMO의 연구와 개발 또 이용을 통해서 국제 곡물 가격의 안정과 수급 안정에 기여를 하고 국내 축산물의 생산 공급을 위해선 사료 곡물의 원활한 수입에 GMO 이용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GMO 표시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산업계에서도 이런 표시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현 시점에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제도적으로 사후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입식품과 국내 식품과의 어떤 역차별이라든가 또 산업계의 혼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표시 확대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보다 좀 산업계의 좀 영향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두 관련해서 트리 분석을 해보면 한 33개 식품 유형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전체 시장 규모가 한 8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식품 시장, 전체 식품 산업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6% 정도 되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식품용이 한 84개 식품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관련된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한 19조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전체 시장 규모에 차지하는 비용은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두하고 옥수수하고 이걸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전체 시장
그 식품 그 산업 시장의 한 85% 정도 되고 이게 한 28조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별로 생산가 대비해서 대두나 옥수수의 원료 비중이 평균적으로 뭐 적게는 한 0.3%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많게는 뭐 8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GMO DNA가 없는 전분당이라든가 뭐 그 식용유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 원료 비중이 그 스펙이 다양한데요. 뭐 그 적게는 뭐 0.몇 %에서 많게는 뭐 100%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뭐 이런 그 원료들이 한 전체 식품 시장에서 한 12% 정도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그 이런 그 GMO 식품과 관련된 좀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불확실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에도 정부에서 표시 확대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에서 이제 뭐 프리 선언도 하고 또 그동안 이제 전분당을 쓰던 음료업체에서도 대부분 이제 설탕으로 대체를 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표시 확대가 어떻게 이제 그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고 좀 전망이 되고요. 이런 그 유전자 변형 기술이 그 식품 산업에 있어서 미래의 어떤 그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식품 산업계에 이용이 되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전망은 좀 어둡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GMO 기술이 어떤 그 안전성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이 되고 또 GMO 식품하고 난 GMO 식품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가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된다 하면 보다 우리 산업계에 좀 활발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보 공개에 가지고서는 중요한 부분을 다뤘었는데 결국은 이 정보를 놓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더 서로 관계되는 분들 이해하고 하면서 어떤 이 GMO를 중심으로 한 뭔가 공감대라도 생기지 않을까 라는 희망 속에 이런 우리가 모임을 갖고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 발표와 더불어서 각 부분에서 의견을 비교적 충분히 개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 공개 부분 중에서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것은 일단은 그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에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 우리가 받아서 그 정보를 또 줄 수 있는 측에서 대답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개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사전에 기획을 하고 주고받고 한 상태에서 한번 자리를 열면 좀 더 생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일단은 숙제, 과제로 한번 넘겨두고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